포브스가 발표한 2026년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이 6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 순위표를 보면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어요. 한국 바로 아래 7위가 프랑스고 8위가 일본이에요? 인구로 보면 프랑스는 우리보다 많고 일본은 2배가 넘어요. 경제 규모도 일본이 우리보다 크고요. 국토 면적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프랑스는 우리 땅의 6배가 넘고 두 나라 모두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순위는 한국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포브스는 한국을 두고 새로운 초강대국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도대체 뭘 기준으로 매겼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 순위 얼마나 믿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4가지로 풀어볼게요. 첫째, 이 순위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둘째, 한국이 올라간 이유로 꼽힌 3가지 분야와 그 셋의 진짜 공통점. 셋째, 국력을 재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 넷째, 그런데 이런 순위를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와 한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약점까지 짚을게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지만 후반부는 꽤 냉정해요. 순위에 취하는 대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는 게 이 채널의 방식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먼저 눌러두시고 시작할게요. 먼저 순위부터 볼게요. 2026년 포브스 세계 강대국 순위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인도, 5위 독일, 그리고 6위가 한국이에요. 그 뒤로 7위 프랑스, 8위 일본, 9위 사우디아라비아, 10위 이스라엘이 이어져요. 한국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올라섰어요. 평가 기준은 경제와 군사, 외교, 기술 영향력을 종합한 거예요. 4가지를 함께 보되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좋다고 순위가 확 올라가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리고 포브스는 이번 순위를 두고 흥미로운 표현을 붙였어요. 기술 패권이 군사력을 압도한 원년이라는 말이었죠. 순위표를 다시 보면 그 말이 실감나요. 러시아가 3위인데 군사력만 놓고 보면 더 위여야 하잖아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10위에 들어간 것도 인구나 국토가 아니라 기술과 안보 역량 때문이고요. 이 문장이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국력을 재는 저울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한국이 올라간 이유로 꼽힌 게 뭘까요? 크게 3가지예요. 첫째는 방위산업이에요.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과 중동으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방산 허브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 채널에서 계속 다뤄온 K9 자주포, K2 전차, 잠수함 이야기들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 눈여겨볼 건 방산 수출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무기를 사는 나라는 그 무기를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정비하고 부품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한 번 팔면 그 나라와 수십 년짜리 관계가 생겨요. 외교적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뜻이죠. 포브스가 방산을 높게 본 이유도 아마 그 지점일 거예요. 둘째는 반도체와 첨단 기술이에요. 특히 차세대 HBM과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의 위치가 언급됐어요. 앞선 영상에서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세계에 3곳뿐이고 그중 2이 한국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리가 평가에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인공지능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 AI를 돌리려면 반드시 HBM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AI 시대의 길목 하나를 쥐고 있는 셈이에요.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부품은 한국과 미국의 몇 개 회사에서 사올 수밖에 없거든요. 셋째는 소프트 파워예요. 이건 그냥 K-팝이나 드라마가 인기 있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콘텐츠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가 브랜드 자체의 값어치가 올라갔다는 평가에 가까워요. 소프트 파워가 왜 국력으로 계산될까요? 어떤 나라의 호감을 느끼면 그 나라 물건도 좋게 보이거든요. 화장품이든 음식이든 자동차든요.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를 낼 때도 우호적인 여론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는 대접이 달라요.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실제로 돈과 외교로 환산되는 힘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이 3가지를 그냥 나열하면 그저 우리가 잘하는 것들의 목록이에요. 그런데 이 셋을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점이 하나 보여요. 전부 대체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점이에요. 방산부터 보죠. 무기는 아무나 만든다고 팔리는 게 아니에요. 성능도 성능이지만 약속한 날짜의 물건을 넘겨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유럽 나라들이 한국을 찾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나라에 주문하면 5년, 1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훨씬 빨리 만들어주니까요. 그런데 그 납기 능력은 돈을 준다고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공장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하고 부품을 대는 협력업체들이 살아있어야 하고 그 일을 할 줄 아는 숙련공이 있어야 해요. 한국이 오랫동안 분단 상황에서 방산 생산 라인을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게 역설적으로 지금 강점이 된 거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HBM은 D램을 여러 장 정밀하게 쌓아야 올리고 발열을 잡고 고객사 인증까지 통과해야 나오는 물건이에요. 세계 1위 파운드리인 TSMC도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는 회사가 3곳뿐이라는 건 그만큼 대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값이 비싸다고 다른 데서 사오면 되는 물건이 아닌 거죠. 문화도 결이 같아요. 콘텐츠는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거든요. 돈을 아무리 부어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실제로 여러 나라가 자국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겠다며 큰 돈을 썼지만 대부분 성과가 미미했어요. 그래서 한번 자리를 잡으면 다른 나라가 따라하기가 정말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포브스가 본 건 한국이 뭘 많이 만드느냐가 아니라 한국이 빠지면 곤란해지는 자리를 몇 개나 갖고 있느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기술 패권이 군사력을 압도했다는 말의 실제 의미고요. 예전에는 국력을 잴 때 인구와 국토, 군대 규모를 먼저 봤어요. 땅이 넓고 사람이 많고 군대가 크면 강한 나라였죠. 그 기준이라면 한국은 절대 6위에 올 수 없어요. 인구 5천만에 국토는 작고 자원도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저울은 다른 걸 재요. 세계 공급망에서 당신이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질문으로 바뀐 거예요. 이 변화가 왜 생겼을까요? 세계가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어느 한 곳이 멈추면 전 세계가 함께 멈추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반도체 하나가 부족해서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이 줄줄이 멈춘 걸 다들 보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힘은 군대 규모가 아니라 내가 안 주면 상대가 곤란해지는 물건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요. 그리고 이 질문에는 한국이 프랑스나 일본보다 더 무거운 답을 갖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균형을 한번 잡고 갈게요.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해요. 먼저 이런 순위 자체를 얼마나 믿어야 하는지부터 짚을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참고 자료 정도로 보는 게 맞아요. 국가 순위는 어느 기관이 언제 발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져요. 어떤 항목을 넣고 뺄지, 각 항목에 얼마나 가중치를 줄지를 만드는 쪽이 정하거든요. 그리고 상당수 순위는 그 산정 기준이나 출처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술적으로 인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와요. 예를 들어 군사력 순위로 자주 인용되는 어떤 지표는 핵무기나 사이버 전력 같은 비대칭 전력을 아예 빼고 계산해요. 그러면 핵을 가진 나라와 없는 나라가 비슷하게 나오는 이상한 결과가 생기죠.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순위가 통째로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 자체의 의미를 크게 두기보다는 그 순위를 만든 사람들이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봤는지를 읽는 게 훨씬 쓸모 있어요. 오늘 우리가 순위보다 그 세 분야의 공통점에 시간을 더 쓴 것도 그래서예요. 등수는 매년 바뀌지만 왜 그렇게 봤느냐는 한동안 유지되거든요. 두 번째로 한국이 안고 있는 약점도 정직하게 봐야 해요. 가장 큰 게 인구예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반도체도 방산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건데 그 사람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선 영상에서 일본이 LNG선을 다시 만들려는데 사람이 없어서 9년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인구 문제는 그 상황이 특정 산업이 아니라 나라 전체 규모로 다가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건 돈으로 빨리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일할 수 있게 되기까지 20년이 걸리니까요. 지금 이 순위를 만들어준 힘의 상당 부분이 20년, 30년 뒤에는 다르게 계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내수 시장이에요. 한국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규모가 작고 수출 의존도가 아주 높아요. 이게 좋을 때는 강점이에요. 세계가 잘 돌아가면 우리 성장률이 더 크게 오르니까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도 똑같이 크게 움직여요.
세계 경기가 꺾이거나 보호무역이 강해지면 그대로 충격을 받는 구조거든요. 미국이 중국을 빼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도 결국 미국의 결정이잖아요. 그 결정이 바뀌면 우리 위치도 함께 흔들려요. 우리 힘의 상당 부분이 남들이 계속 사줘야 유지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앞서 HBM 편에서 우리 우위의 일부가 미국 제재라는 남의 결정 위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이야기가 국력 전체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에 부동산과 가계부채, 수도권 집중 같은 문제들도 겹쳐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한국의 위상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이 꽤 달라요. 세계 6위라는 소식을 들어도 내 통장은 그대로니까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순위는 한 나라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재는 것이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재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의 등수와 개인의 형편은 애초에 다른 저울로 재는 숫자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포브스 2026년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은 6위에 올라 프랑스와 일본을 앞섰어요. 이유로 꼽힌 건 방산과 반도체, 소프트 파워 세 가지였고 이 셋의 공통점은 전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점이에요. 포브스는 이번 순위를 기술 패권이 군사력을 압도한 원년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만 이런 순위는 기관과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참고 자료이고 한국은 인구 감소와 좁은 내수라는 구조적 약점을 함께 안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남기는 건 이거예요. 순위는 결과지 원인이 아니에요. 6이라는 숫자가 우리를 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몇 개의 대체 불가능한 자리를 만들어 뒀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순위가 오르내리는 걸 보며 기뻐하거나 실망하는 대신 그 자리를 몇 개나 더 만들 수 있느냐를 봐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이야기들이 결국 전부 그 자리를 만드는 이야기였어요. 일본이 40년 쥐고 있던 기계의 두뇌를 국산화한 것도 50년 독점하던 탄소 섬유를 뚫어낸 것도 세계 세 곳만 만드는 HBM을 지켜내는 것도요.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그런 자리가 쌓여서 나라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 자리를 하나씩 잃으면 순위도 조용히 내려가요. 오늘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일본도 한때는 조선과 반도체, 가전에서 세계 1등이었잖아요. 그 자리들을 하나씩 놓치는 동안 순위가 내려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 순위표는 자랑거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뭘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목록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6위라는 평가가 실제 국력에 걸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다소 후한 점수라고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에도 한국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킨다면 그걸 지탱할 사람은 어디서 나올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쉬운 결론 대신 숫자 안에 숨은 진짜 그림을 함께 찾아드리는 채널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